인생의 목표가 분명해야 진짜 부자가 될 수 있다. 내가 바라는 행복은 어떤 모습인지 분명히 하는 것이야말로 부자가 되는 길에 이정표를 세우는 일이다. 이미 당신이 가진 것, 당신이 진정으로 가지고 싶은 것을 먼저 확인하고 자신의 마음을 먼저 챙겨야 부자가 될 수 있다. 그것이 바로 돈의 철학을 세우는 일이다. 부자 되기는 바로 거기에서 시작된다. 안녕하세요. 따뜻한 책 한 잔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읽어드릴 책은 완벽한 자유와 부를 만드는 인생 투자. 지은이 우석, 발행 오픈마인드, 발행일 2023년 9월 19일입니다. 투자에 성공하려면 전략적으로 생각하고 천천히 움직여라. 인생과 투자는 문제 은행 방식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세상에 똑같은 순간은 단 1초도 없는 것처럼 투자는 절대 반복되지 않습니다. 앵무새처럼 외워서는 이길 수 없는 게임이 투자의 세계입니다. 어제의 정답이 오늘은 틀린 이유를 스스로 찾아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매사를 전략적으로 생각하고 천천히 움직여야 합니다. 우석의 이야기는 한결같습니다. 그래서 읽을 때마다 새롭습니다. 이 작은 역설이 성공 투자의 비결입니다. 이 책은 성공한 투자가이며 관련 분야의 독보적인 논객인 우석의 인생 철학을 담고 있습니다. 경제적 자유를 얻는 방법뿐만 아니라 직장 생활은 어떤 마인드로 해야 하는지, 불행을 피하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자녀를 어떤 마음으로 키워야 하는지 등 평소 그가 갖고 있던 생각을 그대로 담았습니다. 투자에 성공하기 위해 장착해야 할 삶의 철학을 잔잔한 호흡으로 풀어가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문 일부를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시장은 당신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다. 내 친구 B는 주식 투자로 제법 돈을 벌었다. 재벌 수준은 아니지만 오로지 주식 투자만으로 돈을 벌었으니 대단하다. 게다가 그는 흑수저 출신이다. 그는 부모의 도움을 하나도 받지 않았다. 그가 주식 투자를 시작한 것도 돈이 너무 없어서였다. 부동산 투자는 아예 생각조차 할 수 없을 만큼 돈이 없었다. 당신 주식이 오를 것이라는 낙관은 어디에서 오는가? 나는 B가 주식 투자를 하는 것을 30년간 옆에서 지켜보았다. 하지만 그가 어떻게 주식으로 돈을 버는지 알 수가 없었다. 기업 분석을 열심히 해서 투자하는 것 같지도 않아 내게는 어설픈 투자로 보였다. 그래서 나는 그가 추천하는 종목은 절대 사지 않았다. 그가 주식 투자로 돈을 번다는 게 미스터리로 여겨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는 30년간 시장에서 살아남았고 주식으로 돈을 벌어서 집도 사고 부도 쌓았다. 지금은 일하지 않아도 먹고 살 만큼 재산을 불렸고 자식들에게 집도 한 채씩 물려줄 정도의 여유가 있다. 그는 대체 어떻게 주식시장에서 돈을 번 것일까? 나에게는 오래된 수수께끼였다. 얼마 전 B와 함께 여행을 했다. 함께 시간을 보내는 동안 나는 그의 남다른 점을 발견했다. 그는 현재 주식에 물려 있었다. 손실을 보고 있었다. 심지어 향후 전망도 어둡다고 말한다. 깜짝 놀랐다. 주식에 물린 사람들은 대부분 행복 회로를 돌리기 마련이다. 그게 인간의 본능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는 자신이 가진 포지션과 다르게 시장을 본다고 말했다. 그 순간 나는 그가 주식으로 돈을 번 이유를 조금은 알 것 같았다. 그는 현실을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본다는 장점을 갖고 있었던 것이다. 그뿐만이 아니다. 그는 아주 질긴 장기 투자자였다. 그는 한 종목을 몇 년씩 들고 있다고 했다. 정말 지겨울 만큼 오래 말이다. 장기 투자는 지금은 하락장이지만 결국에는 오른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방증이다. 그리고 하나 더 보태면 여행 중에 그가 가진 종목이 급락했는데도 별다른 감정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물론 속마음은 잘 모르겠지만 겉으로는 감정 변화가 느껴지지 않았다. 급락 시의 평정심 유지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시장은 결국 가야 할 방향으로만 갈 뿐. 이번 여행으로 B가 주식으로 30년간 돈을 번 미스터리를 풀었다. 그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본능을 극복한 투자 자세를 견지하고 있었다. 대부분의 투자가가 시장에서 자기가 취한 포지션에 대해 적절한 위안과 위로를 찾는다. 아주 초보적인 단계다. 그들이 첫 번째 계단을 오르지 못하고 무너지기를 반복한다. 시장은 당신의 포지션과는 전혀 상관없이 시장이 가야 할 방향으로만 간다. 시장이 당신 포지션에 관심을 둘 이유가 어디 있는가? 기도하는 포지션은 청산하라는 아주 오래된 격언이 있다. 실패를 줄이고 성공한 투자자가 되려면 결함 있는 본능을 극복해야 한다. 자신의 처지와 입장에 불리한 전망도 열린 마음으로 직시하고 면밀히 따져서 대비해야 한다. 이 첫 번째 계단에 오르지 못하면 투자에 성공하기 어렵다. 타인을 위해 기꺼이 일할 자 몇이나 될까? 1620년 청교도들은 종교 박해를 피해서 영국을 떠나 미국으로 왔다. 미국에 도착한 그들은 신앙심 위에 공동소유, 공동경작 방식을 세웠다. 하지만 계속되는 흉작으로 굶어 죽는 사람이 속출했다. 3년째 되던 해, 지도자는 마침내 땅을 나누어주고 각자 도생하게 했다. 그랬더니 그 해는 비가 적게 오고 기후가 나빴음에도 불구하고 풍년이었다. 정말 놀라운 일이었다. 이때 하나님에게 감사의 예를 올린 데서 추수감사절이 시작되었다. 좋은 뜻이 항상 좋은 결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당시의 상황을 기록한 지도자 윌리엄 브래드퍼드의 일기장을 살펴보자. 공동소유, 공동경작을 했을 때 일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노동과 봉사에 적합하고 능력이 있는 청년들은 보수 없이 다른 남자의 아내와 자녀를 위해 일하는데 시간과 힘을 쓰는 것은 부당하다고 비난했다. 신체적으로 강한 사람들은 자신의 4분의 1 정도만 일한 사람보다 더 많은 음식과 옷을 배급받지 못하자 부당하다고 생각했다. 나이가 많은 사람들은 젊은 사람과 똑같이 노동하고 똑같이 음식과 옷을 배급받은 것에 대해서 무례한 일이라고 분개했다. 여자들은 다른 여자의 남편을 위해 봉사하도록 명령을 받았지만 고기를 손질하고 옷을 빠는 일을 노예가 하는 일로 간주했다. 게으른 사람은 들판에 늦게 나와서 느릿느릿하게 일을 했다. 사람들은 생산한 모든 것을 평등하게 배급받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더 부지런히 노력해야 할 이유가 거의 없었다. 더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은 그들의 노력이 게으른 사람에게 분배되는 것에 분개했다. 곧이어 부지런했던 사람도 늦게 일하러 나왔고 작업장의 활력이 떨어졌다. 집단 수확물은 적었기 때문에 기아와 죽음을 예방하기에 충분하지 않았다. 그래서 모든 가족에게 토지를 나누어주고 각자 알아서 먹고 살라고 했다. 인간의 이기심을 인정하고 그의 합당한 행로로 가라. 토지를 배분하고 각자 도생했던 결과는 다음과 같다. 토지 배분은 매우 성공적이었다. 그것은 모든 손을 매우 부지런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옥수수를 심었다. 여자들은 이제 기꺼이 그들의 어린아이들도 데리고 밭으로 가서 옥수수를 깠다. 만약 예전에 그들에게 그렇게 강요했다면 큰 폭정과 억압으로 여겼을 것이다. 그렇게 해서 엄청난 양의 수확을 경험했다. 각 가정은 자신들이 충분히 먹을 양을 생산했을 뿐만 아니라 상호 이익과 개선을 위해 이웃과 자유롭게 교환할 수 있는 잉여 수확물도 챙겼다. 그 이후로 더 이상 기근은 없었다. 브래드퍼드는 공동소유, 공동경작의 허실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표현했다. 우리는 지난 경험을 통해 재산을 빼앗아 공동의 부를 추구하면 인간은 더 행복하고 번영할 것이라고 하나님보다 더 지혜로운 것처럼 주장했던 플라톤의 허영심과 자만심만 충분히 확인했다.
공동 소유, 공동 경작은 지금까지 혼란과 불만만 낳았고 많은 작업을 지연시키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타주의만 강요하는 것은 인간의 본성에 어긋나는 일이다. 인간이 번영하기 위해 만드는 제도는 인간 본성의 실상을 반영해야 한다. 브래드퍼드는 이렇게 말했다. 누구도 인간이 타락했고 저주받았다고 문제를 제기하지 마세요. 그의 말에 대한 나의 대답이다. 하나님은 모든 인간이 속에 부패함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아시고 지혜롭게 인간들에게 합당한 다른 행로를 알려주셨다. 인간 본성에 어긋나는 제도는 궁핍과 빈곤을 가져다 줄 뿐이다. 추수감사절이 그것을 말해준다. 세상은 사유재산을 보호하기 유리한 쪽으로 움직인다. 영국은 유독 운하가 많은 나라다. 수세기 동안 운하는 빠르게 산업화하는 국가의 동맥 역할을 했다. 과거 에너지는 석탄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무거운 석탄과 원자재를 공장으로 운송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바로 운하다. 모든 운송수단 중 비용이 가장 싼 게 배로 운반하는 일이다. 배를 이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매우 중요한 경쟁력이었다. 대부분의 수도가 강을 끼고 발달한 것도 이 때문이며 같은 이유로 바다가 없는 내륙 국가는 불리할 수밖에 없었다. 언젠가 아이와 함께 운하 여행을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아이가 내게 물었다. 똑똑한 우리 조상들은 왜 운하를 안 팠지? 그랬다면 좀 더 일찍 산업화하고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었을 텐데. 그때 머릿속에 떠오른 대답은 시스템 문제였다. 대다수 백성이 열심히 일해도 수탈당하느라 가난에 허덕이니 열심히 일할 필요성을 못 느껴서 그런 것이 아닐까. 지금 한국은 단군 이래로 역사상 가장 잘 사는데 이는 자본주의 시스템 때문이다. 잘 살기 위해서는 사회 구성인의 지능도 중요하지만 그가 못지않게 사회 시스템, 즉 체제도 필요하다. 세계 역사를 살펴볼 때 사유재산을 확고하게 보호하고 지켜주는 사회는 번영했다. 반대로 사유재산을 보호하는 법치주의가 확립되지 않은 사회나 변덕스러운 국왕의 권력으로 사유재산이 침해받았던 곳은 번영하지 못했다. 런던 집값이 유독 비싼 이유 중 하나가 러시아, 중동, 중국 부호들이 자신의 재산을 보호하는 수단으로 런던 부동산을 선택하기 때문이다. 유럽 중에 네덜란드가 잘 살게 된 이유도 사유재산을 잘 보호해준 덕에 부유한 유대인들이 몰려들었기 때문이다. 대다수 중국 부자들이 자식은 모두 외국에 유학시키고 기회만 되면 해외 부동산을 구매하려 한다. 사회주의 시스템이 자신의 사유재산을 보호해줄 것이라는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세상의 모든 돈은 개인의 사유재산을 보호하기 유리한 쪽으로 움직인다. 개인의 욕망과 사유재산권을 인정하고 잘 보호하는 나라의 주식과 부동산에 베팅하는 것은 동서고금의 진리다. 조급해하지 말고 투자에 집중하라. 어느 날 한 통의 상담 요청 메일을 받았다. 안녕하세요, 우성님. 저는 27세 고졸, 계약직 생산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정말 사랑하는 여자가 있었는데 저의 가정 환경과 직업, 비전 같은 게 불안정하다는 이유로 헤어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몇 달을 저에 대한 자괴감에 몸서리를 쳤죠. 이대로는 안 되겠다. 더 나은 사람이 되어야겠다고 생각하고 도서관으로 가서 돈에 관련된 책은 모조리 빌려서 읽었습니다. 그러던 와중 우성님의 부의 본능을 읽게 되었고 그 뒤 우성님의 책을 모두 정독했습니다. 특히 부의 인문학은 저의 인생책입니다. 독서를 통해서 현실을 깨닫고 주식에 입문했습니다. 1년 가까이 되었습니다. 이제껏 모은 원금을 모두 주식에 투자했는데 처음에는 손실도 많이 보고 운 좋을 때는 이득도 보면서 나름의 이익을 쌓으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지만 늘 조급했어요. 투자 원금이 작아서 수익이 적고 일에 치이면서 조급함이 저를 계속해서 갉아먹었습니다.
그래서 빨리 돈을 벌고 싶은 욕심에 위험도가 극에 달하는 가상자산에 소액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운 좋게 코인으로 5배 정도 불렸습니다. 이에 만족하지 못한 저는 가지고 있던 주식을 모두 매도해서 그 돈을 코인에 투자했습니다. 그러다 글을 쓰는 지금 하락장을 맞아 패닉에 빠졌습니다. 그동안 주식으로 얻은 수익과 코인으로 얻은 수익 모두를 잃고 간신히 투자 원금만 회수했습니다. 손실을 보고 원점으로 돌아오니 그저 회의감만 드네요. 남들은 저 멀리 앞서가는데 나는 변한 것이 없고 여전히 사랑하는 사람조차 지킬 수 없는 나약한 인간이라는 생각이 뇌를 지배해서 점점 저를 약하게 만듭니다. 제 꿈은 사랑하는 사람과 가정을 꾸려서 아이들을 낳고 돈 걱정 없는 행복한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목표에서 자꾸 멀어지니 멘탈이 회복이 안 되네요. 주식에 다시 투자하자니 이미 올라간 지수가 무섭게만 느껴지고 분명히 내가 선택했던 종목은 더 갈 거라는 믿음이 있지만 시장이 내 마음대로 굴러가는 것도 아니고 원금 손실은 너무너무 무섭기만 합니다. 실패를 딛고 일어서야 앞으로 더 나아갈 수 있다는 걸 알지만 세상 일이 제 뜻처럼 돌아가진 않네요. 자꾸만 제 학력과 직업을 탓하고 점점 수렁으로 빠지는 것만 같아요. 학창시절 열심히 공부해서 안전한 직업이라도 가졌다면, 취업 준비를 열심히 해서 좋은 직장을 가졌다면, 지금 이런 생각을 할 시간에 일어나서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는 것도 알고 누군가에게 한탄한들 바뀌는 게 없다는 것도 알지만 정신을 붙잡을 수가 없네요. 우성님의 책을 읽고 제 멘토로 삼았고 의지할 분이 우성님밖에 없어서 이렇게 메일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나는 이분에게 2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다. 첫째, 부자가 되는 것은 마라톤과 비슷하다. 사연을 읽으니 이분의 심정이 충분히 공감 간다. 나도 젊은 시절에 빨리 부자가 되고 싶어 했고 조급했다. 지금은 돈을 벌어서 여유를 가진 것일 뿐 젊은 시절의 그 조급함과 답답한 심정은 충분히 이해한다. 그런데 내가 삶을 좀 더 살아보니 조급해 한다고 해서 부가 빨리 늘어나는 것은 아니었다. 조급하다고 해서 봄에 뿌린 씨를 여름에 추수할 수 없듯이 부도 일정한 시간이 지나야 늘어나는 것 같다. 조급함은 오히려 독이다. 조급하고 절박하면 할수록 이성적이지 않고 무리하고 잘못된 판단을 하기 쉽다. 그래서 빨리 돈을 벌 욕심에 급등주만 따라 투자하여 손실을 본 개미 투자자가 많다. 또 사기에 속아서 자신의 전 재산을 날린 안타까운 분도 있다. 대부분의 사기는 빨리 부자가 되게 해준다는 미끼를 내건다. 조급한 마음에 잘못 판단하는 투자자들을 희생양으로 삼는 것이다. 부를 모으고 쌓는 것은 마라톤과 비슷하다. 워런 버핏도 재산의 90%를 50세 이후에 벌었다. 내가 무일푼으로 사회에 진출했을 때 집값과 주식이 폭등했다. 나보다 불과 몇 년 앞서 사회 진출한 선배들은 집과 주식으로 이미 많은 부를 쌓았고 아무것도 없는 나는 그 격차를 평생 따라잡기 어려울 것처럼 느꼈다. 나만 영원히 뒤처질 것 같은 두려움이 있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고 보니 과거에 그렇게 내가 부러워했던 대다수의 선배들보다 내가 더 잘 산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집중과 지속성 때문이다. 나는 투자에 집중하고 마라톤처럼 계속 달렸다. 나는 항상 모든 일을 투자에 초점을 맞추었다. 그리고 투자에 대해 계속해서 공부했다. 도중에 실패도 많았지만 그렇게 집중하다 보니 결국에는 경제적 자유를 얻었고 젊은 시절에 나를 앞서간 선배들보다 더 부유해졌다. 반면에 나보다 부자였던 선배들을 가만히 지켜보면 투자에 대한 공부를 지속적으로 하는 사람은 별로 없다. 세상에는 투자 공부보다 더 즐겁고 신나는 일이 많기 때문이다. 누구라도 할 수 있다. 투자에 초점을 맞추고 집중하고 계속 노력하다 보면 10년, 20년 이렇게 긴 시간이 지나면서 큰 차이가 나고 반드시 원하는 부를 얻게 된다.
그러니 너무 조급해하지 말고 투자에 집중하는 것이 포인트다. 둘째, 컴플렉스를 발전의 동인으로 삼아라. 메일 주신 분은 고졸이라는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 고졸이면서 성공한 사람은 너무나 많다. 내가 만약에 그분과 같은 처지에 있다면 나는 언젠가 독립하여 내 사업을 하겠다는 각오로 직장을 다니겠다. 세계적인 부호이자 일본의 사업가인 마스시타 고노스케의 전기를 읽어보면 의지를 다지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마스시타 고노스케는 94세, 운명할 당시 570개 기업의 종업원 13만 명을 거느린 대기업 총수로 이름을 남겼다. 하지만 그의 시작은 미약하기 그지없었다. 그는 아버지의 파산으로 인해 초등학교 4학년 때 학교를 중퇴하고 자전거 점포에서 일을 했다. 밤이면 어머니가 그리워 눈물을 흘리던 울보였다고 한다. 그러던 그가 나중에 일본 굴지의 기업 총수가 되었다. 어느 날 한 직원이 마스시타 회장에게 물었다. 회장님은 어떻게 하여 이처럼 큰 성공을 이루셨습니까? 마스시타 회장은 자신이 3가지 하늘의 큰 은혜를 입고 태어났다고 대답했다. 그 3가지 큰 은혜란 가난한 것, 허약한 것, 못 배운 것이라고 했다. 그 소리를 듣고 깜짝 놀란 직원이 이 세상의 불행을 모두 가지고 태어나셨는데도 오히려 하늘의 은혜라고 하시니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하자 마스시타 회장이 이렇게 대답했다 한다. 나는 가난 속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부지런히 일하지 않고서는 잘 살 수 없다는 진리를 깨달았다네. 또 허약하게 태어난 덕분에 건강의 소중함도 일찍이 깨달아 몸을 아끼고 건강에 힘써 90세가 넘었어도 30대의 건강으로 겨울철 냉수 마찰을 한다네. 또 초등학교 4학년 때 중퇴했기 때문에 항상 이 세상 모든 사람을 나의 스승으로 받들어 배우는 데 노력하여 많은 지식과 상식을 얻었다네. 불행한 환경은 나를 이만큼 성장시키기 위해 하늘이 준 시련이라 생각되어 감사한다네. 학벌이 반드시 돈을 버는 것은 아니다. 내 친구 중에는 박사 학위가 있거나 직장을 다니다 뒤늦게 유학을 다녀온 친구도 많다. 나보다 더 좋은 학벌을 가졌다. 그런데 돈은 내가 더 많이 벌었다. 나는 학벌보다 돈에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이다. 학교에서 배우는 것보다 책을 읽고 스스로 독서를 통해서 배우는 게 더 많다. 나는 투자에 대한 지식을 거의 대부분 직장 다니면서 독서를 통해서 배웠다. 학창 시절의 공부가 도움이 안 된 것은 아니지만 그 정도의 지식은 책 몇 권이면 다 배울 수 있는 정도의 분량밖에 되지 않는다. 진짜 대부분의 투자 공부는 학교 밖에서 했다. 아마도 대다수 경제 전공 교수님들보다 실전 투자는 내가 더 잘할 것이다. 학벌 컴플렉스가 있다면 그것을 자기 발전의 동인으로 삼으면 된다. 용기를 내서 자신을 일으켜 세워야 한다. 낙담하여 주저앉으면 절대로 달라질 수 없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투자의 승패는 생각 기계에 따라 달라진다. 주식이나 부동산이나 오를지 내릴지 방향만 잘 맞추면 부자가 되지 않는가. 어떻게 보면 확률이 2분의 1인 것 같은데 막상 해보면 이상하게도 판판이 깨진다. 주식도 부동산도 장기적으로 보면 약 연 8% 수익률로 올랐다. 하지만 이렇게 많이 오르는 대상에 투자해도 돈을 잃는 경우가 많다. 왜 그럴까? 왜 장기적으로 오르는 자산에 투자했음에도 돈을 잃을까? 그건 바로 우리의 두뇌, 즉 생각 기계가 엉터리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엉터리 생각 기계를 가지고 태어났기에 지속적으로 생각 기계를 수리하고 개선하지 않으면 투자에서 판판이 깨지게 되어 있다. 생각 기계를 고치는 2가지 방법. 인간은 누구나 자신이 똑똑하다고 믿고 싶어 한다. 그래서 자신의 머리를 의심하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계속 깨지면 그제야 자신의 머리에 의심을 가진다. 가진 걸 전부 잃기 전에 빨리 생각 기계를 고쳐야 한다.
투자의 승패는 생각 기계의 차이에 따라서 갈라진다. 제법 오랫동안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투자에 성공하지 못하고 돈이 없다면 당신의 생각 기계가 엉터리일 가능성이 높다. 결국 당신의 생각 기계를 고쳐야만 돈을 벌 수 있다. 그런데 생각 기계는 다른 사람이 고쳐줄 수 없다. 스스로 고쳐야 한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투자에 성공하기 어려운 것이다. 그럼 스스로 어떻게 생각 기계를 고칠 수 있을까? 내가 경험적으로 깨달은 방법은 시행착오와 독서뿐이다. 실전을 통해서 시행착오를 스스로 부딪히고 깨지면서 배우는 것이다. 독서만으로 깨달으면 좋으련만 나는 그게 쉽지 않았다. 실제로 부딪히고 깨지는 경험을 해야 책에 왜 그렇게 쓰여 있었는지를 뒤늦게 깨닫는 쪽이었다. 무엇이든 아는 만큼 보이고 아는 만큼 들린다. 이 말의 진정한 의미는 깨달음 직전의 수준은 되어야 타인의 조언이나 독서를 통해 아하 하고 무릎을 칠 수 있다는 말이다. 완벽한 이해를 목전에 두지 않고는 아무리 말해도 아무리 읽어도 깨닫지 못한다는 말이다. 그래서 같은 책이라도 세월이 지나서 다시 읽으면 새롭게 느껴지고 또 몰랐던 것이 뒤늦게 보이기도 한다. 독서가 생각 기계를 고치는데 도움을 주는 이유는 자신의 생각 기계가 어디서 잘못되었는지 깨달을 수 있는 실마리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또 독서는 시행착오를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독서의 힘은 바로 거기에 있다. 30대에 3년만 독서에 투자하면 인생이 달라진다. 천재도 다른 천재가 쓴 책을 읽고 배운다. 케인스 같은 천재도 리카르도를 읽고 유효 수요 이론을 만들었다. 워런 버핏도 케인스를 읽고 케인스의 투자법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었다. 이처럼 대가도 대가에게서 배운다. 인간은 평등하다. 하지만 인간의 지성은 결코 평등하지 않다. 그러니 거인에게서 배워야 한다. 케인스는 거인의 아이디어를 배우는 것의 중요성을 이렇게 말했다. 자신은 실용주의자라서 사상 따위에는 영향받지 않는다고 말하는 자도 대부분은 이미 죽은 경제학자의 노예에 불과하다. 이 말을 내 방식으로 표현하면 이렇다. 거인들의 아이디어 따위는 필요 없이 혼자서도 성공적인 투자 방법을 알아낼 수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당신이 혼자서 알아낸 투자 방법도 알고 보면 오래전에 거인들이 말한 아이디어에 불과하다. 그래서 거인들의 책을 읽는 게 중요한 것이다. 내가 게으르게 살면서도 평균 이상의 부를 얻은 것은 모두 거인들 덕분이다. 독서가 가장 효율적이고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방법이다. 거인들의 어깨 위에 올라서면 보다 멀리, 보다 쉽게 조망할 수 있고 그만큼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다. 모두가 거인의 어깨에 올라가 모두가 똑똑해지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은 할 필요가 없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맥주 마시고 치킨 사 먹고 커피랑 케이크 사 먹는 돈은 안 아까워하지만 책 사는 돈은 아까워하기 때문이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책도 읽지 않고 자신의 생각 기계를 교정하지 않은 채 투자에 뛰어들어 스스로 호구 노릇하며 자신을 벌주고 괴로워한다. 생각 기계는 한 살이라도 젊을 때 고쳐야 고치기 쉽다. 나이가 들수록 유연성이 떨어지고 아집과 고집만 늘어나서 생각 기계 고치기가 어렵다. 그래서 30대에는 독서를 많이 해야 한다. 나 역시 30대에 책을 가장 많이 읽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눈도 나빠지고 집중력도 떨어져서 책 읽기 어렵다. 직장 다닐 때 존경하던 임원은 이렇게 말하곤 했다. 독서가 취미라고요? 아니 어떻게 독서가 취미가 될 수 있어요? 정말 맞는 말이다. 독서란 밥 먹는 것과 같다. 밥 먹는 게 어떻게 취미가 될 수 있겠는가? 나는 많은 글에 부자가 되고 싶다면 월급날마다 서점으로 달려가서 투자 관련 책을 사 읽으라고 신신당부했다. 그렇게 3년만 하면 인생이 달라진다고 말이다. 하지만 아마도 그것을 실행에 옮긴 사람은 드물 것이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책보다 먹고 마시고 삶을 즐기면서 평균 이상의 성과를 얻고 싶어 한다. 이런 바람은 불공정하고 반칙이다. 세상에 그렇게 편한 성공이 있을 리 없지 않은가. 투자에 성공하고 싶다면 당신의 생각 기계를 고쳐라. 생각 기계를 고치는 가장 쉽고 효율적인 방법은 거인의 책을 읽는 것이다. 조금만 읽어도 효과가 있다. 왜냐하면 경쟁자인 다른 사람들이 정말 책을 안 읽기 때문이다. 어쩌면 당신에게는 참 다행스러운 일이다. 책 몇 권 읽는 것만으로도 쉽게 상대적 우위를 가질 수 있다. 부자가 되려면 스스로 생각할 줄 알아야 한다. 나는 우리나라 학교 교육이 잘못되었다는 생각을 종종 한다.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에서 경제학을 배웠는데도 불구하고 수요 공급의 원리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들이 그냥 시험 점수를 따기 위해서 정답을 외우고 졸업 후에는 깡그리 잊어버린다. 왜 생각을 하지 않고 외우려고만 할까? 스스로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은 왜 이렇게 드문 것일까? 스스로 올바른 질문을 만들고 정답을 찾는 힘. 암기식으로는 인생 문제 해결이 안 된다. 인생 문제에 모범 답안이 있을까? 정답이 있을까? 아니, 문장으로 표현된 문제조차 없다. 자기 혼자 스스로 질문을 만들어야 한다. 정답을 찾는 방법 또한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다. 그러니 외워서 해결할 수도 없다. 인생 문제 중 하나인 돈 버는 문제를 예로 들자. 돈을 벌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런 질문을 평생 한 번도 하지 않고 살 수도 있다. 왜냐하면 아무도 이런 질문을 강요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부자가 되려면 스스로 이런 질문을 만들어 자신에게 던져야 한다. 그런 다음 그 질문에 대한 정답을 스스로 찾아야 한다. 정답을 찾는 공식도 가이드라인도 없다. 학교 선생님이 가르쳐 줄 수도 없다. 선생님도 모르기 때문이다. 설령 어떤 선생님이 이를 알고 가르쳐 준다고 해도 소용없을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사람마다 성격, 능력, 재능, 처한 환경 등이 모두 달라서 다른 사람의 성공 방법이 당신에게도 적용된다는 보장이 없다. 그러니 돈 버는 방법을 알고 싶다면 스스로 생각하는 힘을 키워야 한다. 집값 문제로 풀어보는 주입식 교육의 폐해. 주입식 교육의 피해 사례를 하나 들어보자. 요즘 집값이 문제다. 사실 집값은 가격 문제다. 가격이란 수요 공급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학교에서 배웠다. 그런데 내가 볼 때 적지 않은 사람들이 배운 게 아니고 외운 것이다. 그러니까 자신을 죽이는 엉터리 경제 정책에도 박수를 치고 환호를 하며 호구로 산다. 나는 무주택자일 때 분양가 상한제를 반대했다. 왜 사람들은 분양가 상한제가 집값을 올린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할까? 정말 답답하네. 내가 이렇게 말하면 아내가 이렇게 답하곤 했다. 다행인 줄 알아. 그러니까 당신이 이만큼이라도 사는 거야. 왜 분양가 상한제를 주장하며 주택 공급을 줄이라고 하는 것일까? 왜 다주택자에게 페널티를 주어서 시장에 주택이 공급되는 걸 제한하려고 하는 것일까? 집값이 오르는 것은 시장의 주택 수요에 비해서 주택 공급 물량이 적기 때문이다. 왜 주택 공급이 잘 안 되는 것일까?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 분양가 상한제, 고층 층수 제한 등 각종 규제가 주택 공급을 제한하기 때문이다. 모든 공급을 제한하는 조치는 가격을 끌어올린다. 공급이 줄어들면 가격이 오른다. 이제 좀 기억이 나는가? 무주택자가 분양가 상한제를 주장하는 건 스스로 망하게 해달라는 것과 다름없다. 시장에 주택을 공급하는 주체는 누구인가? 다주택자를 때려잡으면 집값이 하락한다고 믿는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해보자. 자, 그럼 여기서 질문. 시장에서 주택을 공급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건설사?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은 배운 게 아니고 외운 사람이다. 건설사는 누가 산다고 하면 집을 지어주는 사람들이다.
건설사는 사겠다고 하는 사람이 없다면 집을 공급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재개발, 재건축을 생각해보라. 다시 질문. 시장에 집을 공급하는 주체는 누구인가? 집주인이다. 집주인이 집을 더 많이 지어서 자신들이 책임지고 인수하겠다는 결정을 한 것이다. 건설사는 그냥 집주인의 요구에 맞추어서 집을 짓고 이익을 챙길 뿐이다. 결국 집을 시장에 공급하는 주체는 건설사가 아니라 집주인이다. 자, 생각을 조금만 더 발전시켜 보자. 시장에 집을 공급하는 집주인은 어떤 사람들인가? 사실 집주인이 어떤 사람인가는 중요하지 않다. 그들이 더 많은 집을 시장에 내놓는다면 집의 공급이 늘어나 집값이 하락한다. 집주인이 집을 한 채 가진 사람이든 100채를 가진 사람이든 상관없이 말이다. 아무튼 시장에 집이 많아지면 그것은 집값 하락 요인이 된다. 무주택자가 집을 공급하든 다주택자가 집을 공급하든 상관없다. 집을 시장에 많이 공급하기만 하면 집값은 하락하게 되어 있다. 다주택자들이 집을 많이 사서 집값이 오른다는 논리는 도대체 어디서 나온 것인지 묻고 싶다. 집은 쌀과 같은 식량과 다르다. 쌀은 100인분의 쌀을 한 사람이 사서 쟁여놓고 조금씩 시장에 내놓아 가격을 조정하지만 집은 쌀과 사정이 다르다. 집은 한 채만 자기가 살 수 있고 나머지 집은 무조건 전월세로 시장에 공급한다. 다주택자에 대한 질투와 비난은 부디 접어라. 집주인이 한 채를 가지고 있는지 여러 채를 가지고 있는지 상관하지 말라. 시장에 나온 집이 많아지면 전월세 가격은 하락하고 집값도 하락한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택시 사업에 대해 생각해보자. 집 문제처럼 택시 소유자가 누구이고 어떤 사람인지는 중요하지 않다. 시장에 택시 공급량이 많아지면 무조건 택시비가 싸진다. 택시 100대를 가진 사람이 택시 사업을 하든 택시를 한 대만 소유한 사람들이 택시 사업을 하든 상관없이 시장에 택시 총 대수가 많아지면 택시비는 하락한다. 이때 택시를 공급하는 주체는 택시를 만드는 자동차 회사가 아니라 택시 사업을 하는 택시 사업자들이다. 이처럼 시장에 공급이 되는 주택의 주인이 누구냐와는 상관없이 시장에 공급되는 주택이 1주택자의 주택인지 다주택자의 주택인지와 상관없이 시장에 주택 공급이 늘기만 하면 전셋값과 집값은 하락한다. 생각 없이 휩쓸리면 내 손으로 내 목을 조른다. 그러면 다주택자를 때려잡고도 전세 공급을 늘리는 방법이 있을까? 정부가 임대 아파트 공급을 늘리면 된다. 그럼 정부는 임대 아파트 공급을 왜 충분히 늘리지 않는 것일까? 돈이 들기 때문이다. 한때 정부가 획기적으로 임대 아파트를 늘린 적이 있다. 그 결과 임대 아파트 한 채당 1억 원의 적자가 생기고 주택공사의 빚이 천문학적으로 늘어났다. 결국 IMF가 국가 신용 등급 강등을 경고하자 할 수 없이 주택공사와 토지공사가 합병하여 대규모 구조 조정을 했고 LH공사가 탄생했다. 물론 장기적으로는 임대 아파트를 많이 짓고 늘려야 한다. 그러나 그런 목표는 국가 재정을 고려할 때 장기 목표가 될 수밖에 없다. 당장 전셋값을 낮추는 방법은 전셋집을 시장에 공급하는 사람이 많아지는 것이다. 어느 지방에 가니 건설회사가 아파트를 지었으나 다 분양하지 못해 미분양이 남아 있었다. 다주택자 규제 때문에 집을 사는 사람이 없으니 전세 매물이 없어 건설사는 미분양으로 고통받고 미분양된 집은 전세로 공급이 되지 못해 세입자들은 전세난을 겪고 있었다. 왜 이런 현상이 발생했을까? 정치인이 잘못해서? 그럼 표를 먹고 사는 정치인은 왜 그렇게 했을까? 스스로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엉터리 정책을 지지해서 그런 것이다. 생각 없이 남의 의견에 휩쓸리면 내 손으로 내 목을 조르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라. 대학생 때 교수님 한 분은 수업 시간에 늘 학생들에게 질문을 던졌다. 그리고 누군가 대답을 하면 장난스럽게 말씀하시곤 했다. 야, 네 생각을 말해봐. 외운 이야기 말고.
네 생각을 듣고 싶다고. 너 지금 너도 모르고 하는 소리지? 그러니 듣는 친구들은 더 모르지. 그러면 교실이 한바탕 웃음바다가 되곤 했다. 야, 너희들은 세상 모든 것을 언제 다 외워서 살래? 생각을 할 줄 알아야지, 생각을. 나이가 들수록 교수님 말씀이 옳았음을 깨닫는다. 스스로 생각할 줄 알아야 인생이 잘 풀린다. 나는 앵무새가 아닌지 스스로 돌아보아야 할 때다.